2010년 4월 20일 디보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선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유정이 터져 하루에 8,000배럴의 원유가 걸프만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격 조종 잠수정, 125톤짜리 강철돔, 그리고 골프공까지 동원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16억 달러 규모의 2년 작전입니다. 디보터 호라이즌은 동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이동식 해상 시추선이었습니다. 이 시추선은 트랜스오션 오일이 소유하고 BP에 임대되었습니다. 마콘도 또는 MC252로 알려진 시추 현장은 루이지애나주 베니스에서 남동쪽으로 42마일 떨어진 마콘도 광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시추선에는 12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최종 깊이인 5,600m까지 시추하고 강철 케이싱을 시멘트로 고정한 후 시추선은 폭발하여 불에 탔습니다. 승무원들이 분출되는 석유와 가스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유정 헤드의 파이프가 휘어졌습니다. 비상 분리 시스템이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했고 해양 라이저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에 대해 제 재난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여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사고 직후 BP는 기름 유출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시추선과 유정을 구하기 위해 자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를 다시 제어하기 위해 그들은 수심 1,500m 아래에 있는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 시스템의 유압 라인에 연결하기 위해 ROV를 내려보냅니다. 이 방지 장치는 비상시에 유정, 석유 시추공 봉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추공 비상시에 유정, 석유. 이 장치는 드릴 파이프 주위를 봉인하여 환영 공간만 닫거나 드릴 파이프를 절단해 유정을 완전히 봉인할 수 있는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2개의 전자식 제어 포드가 있는데 사고 당시 둘 다 고장났으며 다양한 방지 장치 구성 요소에 유압을 공급하는 유압 제어 패널이 있습니다. 드릴 리그는 해양 라이저를 사용해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저는 바깥쪽 파이프입니다. 라이저 내부에는 실제 드릴 파이프가 있습니다. 드릴링 중 리그는 드릴 파이프를 통해 드릴 머드로 드릴 머리를 윤활합니다. 머드와 암석은 드릴 파이프와 라이저 사이의 공간인 환영 공간을 통해 라이저를 따라 다시 올라옵니다. 라이저는 17m 높이에 약 400톤 무게의 분출 방지 장치 스택에 연결됩니다. 분출 방지 장치 스택은 웰헤드에 연결됩니다. 2개의 컨트롤 팟이 모두 손상되었기 때문에 BP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우회하여 프리벤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ROV는 프리벤터의 유압 제어 패널 또는 스텝 플레이트에 접근하여 유압을 주입하는 장치처럼 작동하는 핫스텝이라는 유압 커넥터의 위치를 맞춥니다. ROV는 핫스텝을 사용해 중간 파이프램을 닫고 드릴 파이프 주변의 환영 공간을 밀봉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공간을 밀봉할 수 있다면 굴착 장비에서 타오르는 화재를 다시 통제하고 드릴 파이프에 시멘트를 주입해 유정을 밀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ROV는 중간 파이프램이 아니라 테스트램의 유압 라인에 연결합니다. 테스트램은 분출 방지 장치가 실제로 압력을 견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며 유정 밀봉용이 아닙니다. 마콘도 유정 252는 계속 유출되어 시추선 화재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디보터 호라이즌 시추선에 실려있는 70만 갤런의 디젤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 8,000배럴, 즉 33만 6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얇은 기름막이 시추선에서부터 2마일에 걸쳐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다음 날 시추선의 화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ROV가 핫스텝 절차를 이용해 분출 방지기를 작동시키고 중간 파이프램을 닫으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출 방지기 내부의 시어램을 작동시켜 드릴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정을 완전히 봉인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핫스텝 절차가 실패할 경우에만 그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고 당시 디보터 호라이즌의 승무원들은 시어램을 작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BP는 여전히 그것을 피하고 유정을 살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ROV의 유압 펌프가 오작동합니다. 시도는 중단되고 ROV는 수리를 위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BP의 선택지는 더욱 제한될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4월 22일
디보터 호라이즌이 침몰하면서 70만 갤런의 디젤이 바다로 유출됩니다. BP는 ROV를 보내 잔해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시추선이 분출 방지기에서 북서쪽으로 4분의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거꾸로 뒤집혀 있고 해양 라이저가 시추선에서 뜯겨나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유가 라이저 끝과 라이저에서 튀어나온 드릴 파이프 끝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BP는 자동 전단 기능을 작동시켜 드릴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정을 봉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ROV를 보내서 분출 방지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데드맨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데드맨 시스템은 시스템의 전원이 끊기면 자동 전달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정기적 안전장치입니다. 데드맨 시스템은 비상 상황에서 아무도 수동으로 작동시키지 않아도 유정을 자동으로 차단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고 전선을 절단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전자제어 포드는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한 포드는 배선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솔레노이드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포드는 9V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BP는 ROV 파일럿들에게 드릴 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한 기계적 안전장치인 오토시어 트리거핀 기능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르는 사실은 사고 당시 파이프가 휘어지면서 센서 라인에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 시어램의 절단 영역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토시어 트리거핀이 작동하고 시어램 블레이드가 닫히지만 깔끔하게 절단되는 대신 파이프가 단순히 변형되어 기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구조팀은 ROV를 사용해 다시 한번 핫스텝을 시도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와 유압장치에 누적된 손상으로 인해 램을 완전히 닫을 만큼의 압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트리거핀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하지만 얇은 파이프 본체가 아니라 더 두꺼운 툴 조인트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4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유정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됩니다. BP는 누출을 막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바다에서 기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델링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기름의 35%가 증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5%는 희석되고 나머지 50%는 해수와 유화되어 해수 및 펌핑이 가능합니다. 4월 23일까지 기름 유출은 폭 1마일 길이 5마일의 표면 유막을 형성했습니다. 32척의 선박과 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분산재를 살포하고 유해 회수기를 배치해 유출된 기름을 정화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5,000평방마일에 걸쳐 3일간 생존자를 수색한 끝에 디보터 호라이즌에 실종된 11명의 승무원에 대한 수색을 중단합니다. BP는 이제 누출을 막기 위해 두 팀을 꾸립니다. 한 팀은 구호정 시추 작업을 하고 다른 한 팀은 유정을 봉쇄하는 작업을 합니다. 부재정은 원래 유정의 기접으로 비스듬히 뚫는 두 번째 유정으로 구조팀이 킬머드라고 불리는 무거운 시추 진흙과 시멘트를 원래 유정에 주입해 영구적으로 봉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분출이 멈출 때까지는 유정의 기저부를 봉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유정의 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유정의 마개를 씌우기 위해 두 번째 팀은 캐핑 스택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분출되는 원유와 가스를 통제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4월 25일 그들은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의 핫스택과 휴대용 해저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해 분출 방지기의 중간 파이프램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압력이 가해진 유압 오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시어램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 유압을 공급하기 위해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P 엔지니어들은 파이프가 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4월 29일 유출된 기름이 루이지애나 해안에 도달하여 600마일에 걸쳐 퍼집니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며칠 만에 거의 100마일에 달하는 기름 차단 붐이 배치됩니다. 유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BP는 라이저에서 새어나오는 누출원에 화학 분산재를 수중에서 직접 주입합니다. 분산재는 일반적으로 퓨맨에서 사용되어 기름을 작은 방울로 분해해 해저로 가라앉게 하여 눈에 띄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해변 정화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분산재와 관련된 화학 화상과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학 분산재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잘 모르지만
더 많은 화학물질을 바다에 쏟아붓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5월 1일, BP 엔지니어들은 드릴링 작업 중 시추공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는 도넛 모양의 대형 장치인 애뉴러 프리벤터에 주목합니다. 고무실이 드릴 파이프 주위에 압력이 새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서 오일이 라이저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정 내에 어긋난 파이프 때문에 애뉴러 프리벤터가 유정을 밀봉하지 못합니다. 5월 2일, 반잠수식 초심의 시추선인 디벨로먼트 드릴러 3가 MC252에서 반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서 첫 번째 구제정 시추를 시작합니다. 구제정은 누출을 막을 수 없을 때 분출을 차단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시간과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5월 7일 125톤짜리 봉쇄돔, 즉 커퍼댐이 바닷속으로 내려집니다. 이 커퍼댐은 마린 라이저 끝에 있는 가장 큰 누출 부위 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커퍼댐은 높이가 약 12m에 달하는 강철 구조물입니다. 폭 7m, 깊이 4m로 파이프 끝에서 새어나오는 기름을 거꾸로 된 깔때기처럼 포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깔때기 상단에 있는 파이프가 기름을 수면 위에 있는 수집 선박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커퍼댐이 해저로 내려가면서 돔 내부에 하이드레이트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정에서 올라오는 메탄가스가 차가운 바닷물과 섞이면서 얼음과 같은 결정체를 형성해 돔을 막고 유동을 방해하며 돔을 양성 불역 상태로 만듭니다. 가스와 기름이 갇힌 돔이 수면 위 선박들을 향해 떠오르면서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을 초래합니다. 선원들과 엔지니어들은 가까스로 통제권을 되찾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커퍼댐을 멀리 이동시킵니다. 그들은 누출 유정에서 떨어진 해저에 커퍼댐을 옮깁니다. 커퍼댐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설계에는 하이드레이트 결정의 생성을 막기 위해 돔에 메탄올 주입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BP 엔지니어들은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갑니다. 라이저 삽입 튜브 장치는 부러진 라이저에 빨대를 꽂듯이 삽입되어 파이프에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BP 엔지니어들은 1마일 길이의 튜브를 부러진 라이저 파이프에 삽입하여 일부 기름을 수면 위 시추선으로 유도합니다. 이 튜브는 하루에 약 2,000배럴의 기름을 빨아들이는데 이는 바다로 유출되는 8,000배럴 중 대략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기름과 가스는 표면으로 다시 보내져 처리되거나 연소되어 태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다음 날 오일 플랫폼 개발 드릴 2호가 두 번째 구호정 시추를 시작합니다. 라이저 삽입 튜브가 어느 정도 구제 역할을 해주면서 BP는 블로우아웃 방지기를 통해 무거운 머드를 유정에 주입해 기름의 흐름을 멈출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밀어넣는 탑킬 계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정 내 압력이 머드를 다시 밖으로 밀어낼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머드의 흐름을 늦추고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정크샷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이 정크샷을 이사회에 설명하려던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점퍼라인이라고 불리는 유연한 호스를 사용해서 정크샷 매니폴드를 블로우아웃 방지기 측면의 흡입구에 직접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크와 무거운 머드를 블로우아웃 방지기 안으로 쏘아 넣습니다. 정크샷에는 잘게 찢은 밧줄, 고무 조각, 볼실러, 타이어 조각, 골프공, 그리고 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6살짜리 우리 아들이 배수관을 막으려고 집어넣을 만한 그런 잡동사니입니다. 3일 동안 무거운 머드와 골프공으로 유정을 막으려는 시도가 6번이나 실패한 후 그들은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부해양 라이저 패키지 탑해캡 봉쇄 시스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6주가 지난 6월 첫째 주 BP 작업자들은 인명구조 장비 같은 유압 절단기를 사용해 블로우아웃 방지기에 붙어있던 휘어진 라이저 파이프 대부분을 잘라냅니다. 매끄럽게 마무리하기 위해 그들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커터를 사용해 블로우아웃 방지기 가까이에 남아있는 파이프를 잘라냅니다. 다이아몬드 커터가 끼어버려서 그들은 유압 절단기를 사용해 다이아몬드 커터 아래쪽을 잘라야 했고 그 결과 피하려고 했던 울퉁불퉁한 단면이 남게 됩니다. 작업자들은 블로우아웃 방지기를 둘러싸도록 설계된 버전사의 탑햇 컨테인먼트 캡을 연결하여 밀봉하고 이로 인해 회수율이 증가하며 기름이 수면 위 선박으로 이동됩니다. 메탄올이 캡 안으로 주입되어 캡에서부터 올라오는 1마일 길이의 파이프를 막을 수 있는 아이스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기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량의 기름이 여전히 캡의 가장자리 아래와
계획대로 밀봉되지 않은 장치 상단에 4개의 열린 통풍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포집돔은 하루에 6,000배럴의 기름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1,500배럴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포집돔의 하루 포집량은 약 15,000배럴에 달해 유정에서 유출된다고 생각했던 하루 8,000배럴을 훨씬 초과합니다. 유출량은 하루 35,000배럴에서 6만 배럴 사이로 상향 조정됩니다. BP 엔지니어들은 정크샷 매니폴드의 흐름을 반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진흙과 골프공을 주입하는 대신 그들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 하루에 추가로 10,000배럴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정크샷 매니폴드를 운영하는 시추선에는 저장 용량이 없어서 그들은 석유와 가스를 태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팀은 석유를 포집하기 위한 단기 조치들을 시행해왔고 이제 곧 상황이 바뀌려고 합니다. 7월 10일 석유 추출이 중단되고 탑햇 포집돔이 제거되어 새로운 3램 캐핑 스택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새로운 캡은 기존의 블로우아웃 방지기 위에 쌓아 올린 또 다른 블로우아웃 방지기와 같습니다. 이 장치는 유압램이 작동하여 유정을 밀봉하거나 라이저를 연결해 석유를 수면 위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탑햇에서 세 번째 캐핑 스택으로 교체하는 동안 48시간 동안 석유가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작업자들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7월 12일 새로운 40톤짜리 3렘 캐핑 스택이 원래의 분출 방지기 위에 단단히 설치됩니다. 다음 단계는 유정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누수를 발견합니다. 누수되는 부품을 교체하는데 또 3일이 걸리고 테스트는 다시 시작됩니다. 7월 15일 거의 3개월 만에 BP는 새로운 캐핑 어셈블리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유 유출을 멈췄다고 보고합니다. 지상에서 유정을 차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지만 지상에 설치된 캡은 단일 장애 지점입니다. BP는 저류층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유정을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7월 말 BP는 스태틱킬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스태틱킬은 석유와 가스를 저류층으로 다시 밀어넣어 유정의 압력을 균형 있게 맞출 것입니다. 8월 3일 시추선 Q4000 이 초크와 킬 매니폴드를 통해 드릴링 머드를 디버터 호라이즌 분출 방지기를 거쳐 MC252 유정으로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전이 조금 지난 후 팀은 드릴링 머드의 무게가 유정의 압력을 억제하는 정적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 후 시멘트를 유정에 주입하고 시멘트가 굳은 뒤 압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지상에서 압력을 점차적으로 해제했고 8월 21일 ABP는 시멘트 플러그가 MC252 유정을 봉인했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 봉인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9월 초 엔지니어들은 디버터 호라이즌의 분출 방지기 스택을 제거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루이지애나로 보냅니다. 그들은 현장에 새로운 분출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9월 중순 디벨롭먼트 드릴러 3 구제정 EMC252 유정의 석유 저류층 위쪽을 관통하고 다음날 그들은 시멘트를 유정의 바닥에 주입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인 9월 19일 BP는 최종 바텀킬 작업을 완료하여 마콘도 유정을 영구적으로 봉인합니다. 누출은 2010년 7월 중순 블로우아웃이 시작된 지 86일 만에 멈췄고 유정은 9월 19일에 영구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은 멕시코만에 약 490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시켜 약 1300마일에 달하는 해안선을 뒤덮었습니다. BP는 유정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16억 달러 이상을 썼고 유출 사고와 관련된 정화 비용, 법적 비용, 합의금, 벌금 등을 포함해 추가로 6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경제에 미친 총 비용은 최대 1,4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의 잔해는 오늘날까지도 해저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복잡한 인양 작업을 보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세요.